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기일노래 공사채 이자표하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저 부분은 공개 문제로는 절대 낼 수가 없고 객관식 문제로만 나오는데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만 존재하는 건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회계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교재가 대부분의 대학교 교재들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황인즉슨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회계가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본식 회계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2010년도, 2004년도에 미국식 회계로 바뀌면서 미국 쪽으로 유학 갔던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회계학 그러면 그냥 뭐 장부 정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천시하는 분위기인데 미국 쪽에서는 제일 많이 연봉이 높은 게 화학 관련 쪽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하고 회계 쪽이에요. 어쨌든 회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회계세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다지 재미가 없죠. 서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도 싫어해. 그래서 그쪽에서도 회계 쪽 전공한 사람들은 꽤 많이 보수가 세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회계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교들이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걸로 돼 있죠. 법대도 서울대, 미대도 서울대, 의대도 서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은 법은 하버드 대학교가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학, 예술 이런 쪽은 예일대가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경영학이나 이런 쪽은 스탠퍼드 대학교가 잘 가르치고 이과 계통의 공학 쪽은 스탠퍼드 칼텍이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하고 MIT 공대가 잘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MIT 공대는 저 기계 쪽 프로그래밍 제어 쪽을 잘 가고 칼텍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을 잘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계를 잘 가르치는 학원이 회계를 잘 가르치는 미국 대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뉴욕대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스콘신 주립대가 있어요. 뉴욕대 같은 경우는 저기 이서진이가 나온 데가 뉴욕대인데 그 뉴욕대가 사립대학교여가지고 등록금이 꽤 비싸요. 한 학기 등록금이 4천만 원 선 정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1년이면 8천만 원, 4년을 다녀야 되니까 수업료만 3억 정도가 들어요. 거기다 기숙사 생활까지 하고 나면은 가뿐하게 한 5, 6억은 그냥 넘어가는 동네가 뉴욕대인데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등록금을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주립대 쪽으로 많이 갔어요. 주립대니까 이제 등록금도 싸고 교수들 수준도 꽤 괜찮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위스콘신 주립대 출신들의 교수들이 지금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스탠퍼드 대학교하고 그런 상황인데 경영학 쪽은 스탠퍼드 출신들이 잡고 있고 경영학과 쪽은 그 다음에 회계학 쪽은 위스콘신 주립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상태인데 있어요. 저쪽 넘어가. 구체적인 교수까지 언급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대학교 때 공부했던 미국식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회계책이 거의 없었어요.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 성균관대에 있는 그 교수 두 분이 자기는 이제 대학교 다녔었을 때 썼던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회계 원리책을 내놓는데 그게 대박 히트가 나요. 일본식 회계에서는 그 제대로 설명 못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설명하고 예제 문제가 나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칼라판이었어. 맨날 흰색 종에 까만 글씨로만 있다가 알록달록하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는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회계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제도가 마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소개가 되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기일노래 공사채 이자표하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기일노래 공사채 이자표 먼저 공사채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채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심해야 될 점이 회계학 책에서 나오는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한자가 지금 안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권리 권자를 쓰는 영어 단어로 하면은 right가 되겠습니다. 카피라이트 그러면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자한테 직접 확인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ight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해서 책을 세는 한 권, 두 권 그 권자를 쓰는 그 채권이 있어요. 이거는 본드라고 합니다. 접착제 본드하고 스펠링은 같은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수령한 채권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식 책에서는 이거를 따로 기재를 해줬었는데 한자로 요새 한글 전용체다 보니까 한자가 약해가지고 그렇다고 영어 단어를 옆에다 붙여주면 더 좋은데 요즘 교수들이 영어는 또 약해. 그래가지고 한글 전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로 문맥을 봐서 눈치로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사채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이자 수령 목적의 유가증권을 얘기합니다. 종이 쪼가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사채가 뭐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이자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봐봐봐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직접 빌리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국채라고 불러요. 국사 시간에 배웠죠? 무슨 뭐 국채 보상 운동 뭐 이런 거. 그래서 통화 안정증권 같은 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라든지 주택공사 같은 데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등기할 때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먹을 거 사야 되는데 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그래서 공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요. 이자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직접 좀 빌려주셔 봐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정식 명칭은 회사채인데 약칭해서 사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회자를 줄여버리고 사채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또 말썽이에요. 회계학 책에서 사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뭐 팔다리 분질러 버리겠다 뭐 이런 그 사채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개인 사채 이 사채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 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채예요.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완전히 달라요. 아니 성스러운 회계학 수업 시간에 사채업자가 웬 말이야. 그래서 회계학 책에서 나온 사채는 이걸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로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일반인들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자니 이자가 너무 높길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직접 빌리고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 유가증권이 회사채예요. 용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기일도의 공사채는 뭐냐?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도래하거나 지났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자표. 우리나라는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스탬프제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스탬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쿠폰을 얘기해요. 쿠폰을 얘기하는 건데, 이자 수령 쿠폰을 얘기하는데, 미국식 회사채하고요. 우리나라 방식의 회사채는 약간 모양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인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고 합시다. 코카콜라 주식이 아니라 코카콜라 채권을 샀다고 합시다. 코카콜라 회사채를 매입을 하면 여기 밑에 꼬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월달 이자 드리겠습니다. 2월달 이자 드리겠습니다. 3월달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가 붙어 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을 못해요. 채권자 명단을 확인해가지고 온라인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은행하고 온라인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자 쿠폰 꼬다리를 뜯어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코카콜라 지사에다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은 아까 우리 봤던 송금한 증서처럼 돈으로 바꿔서 당조수표로 보내줘요.
당좌수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이자표 꼬다리를 현금처럼 취급하라. 현금이랑 계좌값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별세전자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스탬프제로 돼 있어요.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1월, 2월, 3월에서 총 12칸이 있는데 여기다 이자를 받으면 도장을 찍어줘요. 꽝.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은행이 전부 다 온라인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도장조차도 안 찍어요. 왜? 채권자 명단이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계좌를 통해서 바로 직접 송금을 해줘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일도의 공사채 이자표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객관식 문제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좌 자산 중에 기일도의 공사채 이자표가 100만 원어치가 있다. 그러면 현금에 합산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또 모르죠. 뭐 우리나라가 미국 회사 거 주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미국 회사 거 채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지 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을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해외 거 회사로. 주주총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시애틀까지 가. 왕복 비행기 값이 더 나올 텐데. 그랬더니 난 2차 지에서 못 한다고 이제 참석 못 한다고 위임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윈도우즈 10 쿠폰 보내주던데. 정품 쿠폰. 시리얼을. 와, 이게 웬 떡이야. 30만 원 돈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웬 떡이야 그랬는데 이 윈도우즈 7 무료 업그레이드 해줬잖아. 모르셨어요?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돼요. 윈도우즈 8에서 윈도우즈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돼요. 그냥 무료 쿠폰이었던 거야. 왜 여러분들 저기 옥션 같은 데 물건 구입하면은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10만 포인트짜리 뭐 해서 티켓 들어있는데 그거 말짱 꽝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개인 신상 털리는 자료들이에요, 그거. 함부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야 누가 요즘 뭐 그렇게 다운로드 받나 뭐. 아무튼 그래요.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인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할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3월 31일까지 해서 주주총회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요. 회사의 주인 주주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장사 잘했습니다. 이만큼 벌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이만큼이 됩니다. 라고 따로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법인세 세금을 내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주주총회하고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주주총회 할 때 안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제 배웠던 재무제표를 주주들한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김 사장, 김 대표이사 사업 잘했네 이러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배당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배당 금액은 이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주들은 주주총회 참가해서 그 배당 금액을 받을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면 돼요. 받을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면 돼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배당은 원래 현금 배당이 기본이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서로들 먼저 받아가겠다 밀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주주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증권 계좌로 돈을 입금을 못 시켜줘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은행이랑 증권회사가 온라인 계좌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얘기 옆으로 새는데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정말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왜? 24시간 풀가동 돌아가죠?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놀고 먹고 입을 거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국가 정책이 거지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24시간 수시로 넣었다 뺐다도 가능하고, 인터넷은 끝내주잖아. 초당 10메가는 어쨌든 나오니까. 아무튼 미국 같은데요, 브라질 같은데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이럴 것 같지만은 치안이 이 정도로 안정되면서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도시가 지구상에 의외로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도쿄, 뉴욕 뭐 이 정도? 심지어는 파리 같은 경우만 해도 불 꺼지고요. 더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옆으로 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그 미러키주라고 있어요. 낭만적이잖아. 밀워키, 은하수 주인데 이 주에 유명한 게 뭐냐면 희한해요. 한글로도 통해. 밀이 유명해요. 밀워키 주인데 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밀로 만든 술이 유명해요. 그 술이 뭐냐면 밀러 맥주예요. 아 진짜로 밀러 맥주 괜찮아요. 깔끔하니. 또 하나는 밀이 좋다 보니까 그 피자를 만들 때 도우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파파존스 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미러키주에서 시작한 피자예요. 가지고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피자헛은 저기 오븐에서 구워서 미국식이 아주 굉장히 두껍고 기름지고 짜고 이런데, 얘네 거는 저기 도우도 굉장히 얇게 나온 데다가 굉장히 담백하게 그 구워내는데, 저기 한번 놀러 갔다가 두 가지로 한번 곤욕을 치렀네. 미국에서 제일 추운 데가 저기예요. 그래서 혹시 저기 그 좀 오래된 영화인데 타이타닉 영화 보면 거기에서 저기 그 주인공인 그 케이트 윈슬렛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말리는 장면 나와요. 근데 말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전망이 창창하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저기 내가 미러키주에서 왔는데,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그쪽 출신이 아닌데 미러키주에서 왔는데 지금 바닷물이 미러키주 겨울보다 더 춥다, 더 찬물이다. 그러니까 돌아서요. 케이트 윈슬렛이 왜 춥다고 하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미러키주가 아니게나 미국에서 제일 추워요. 중부 내륙 지방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는 온통 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저걸 한번 지나갈 일이 좀 생겼는데, 미쳤지, 비행기 타고 갈 걸. 차를 렌트해가지고 저거를 횡단을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3배 정도 되는 6차선이 그냥 일직선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시속 200km, 150km를 놓고 가도 이게 달린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주변이 계속 밀밭이야. 똑같아. 전봇대도 없어요. 좀 몰고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밀밭에 쳐박았는데 사람이 오지도 않아. 하도 넓어가지고. 그 동네는 비행기로 밀을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추수할 때 그 우리나라 트랙터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폭이 하나가 12m짜리 콤바인으로 그냥 밀어버려요. 아무튼 그런 동네였는데 뭔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9시만 되면 불 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친구한테, 미국인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잠깐 나갔다 올게 했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나 그 편의점 있는 줄 알고. 아무튼 나갔는데 휑해요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렇다 치고 아무튼 뭔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은행 온라인망, 증권사를 온라인망으로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배당금을 송금을 못 해주니까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주주들한테. 그러면 그 주주들이 등기 우편 봉투를 받아보고 거기서 꾹 뜯은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나오면 가까운 은행이나 자기네 지역 은행이나 가까운 그 회사 지사에 가서 보여주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딨어. 증권회사 계좌로에 통해서 바로 온라인 송금을 해주기 실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객관식 문제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받은 게 얼마 있다. 그러면 현금에 합산 처리해서 처리한다. 현금 계좌권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항목이고. 됐죠?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오고 계실 때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미록 기준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얼어 죽어요.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사진 찍고. 얘기 옆으로 샜는데 제가 세계를 잠깐 조금씩 돌아다닌 경험이 있는데 갔다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데가 이 미러키주하고 또 하나는 저기 저번에 꽃보다 청춘 그래가지고 아이슬란드 편 보여줬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슬란드 들어갈 때 바로 못 들어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암스테르담 그 광장을 굉장히 이쁘게 잘 비춰줬었는데 그 화면에서 잘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본 사람은 알아. 암스테르담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예요, 거기가. 가지고 밤 되면은 조심해야 돼. 걔네들 이제 겨울에 갔으니까 별일 없었는데, 암스테르담의 가운데 강이 흘러요. 거기까진 좋아요. 경치가 굉장히 이뻐. 근데 그 강 양쪽으로 하창가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황당한 동네가 뭐냐면은, 암스테르담에만 사창가가 있고 다른 지방은 그런 게 없어요. 몸 팔고 뭐 이런 룸사롱이 없어요. 거기만 모여 있어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개판을 쳐놨길래 동양 사람 지나가면은 세 마디예요. 중국 사람 말로 물어보고 일본 사람 말로 곤니찌와라고 하고 한국 사람은 쉬었다 가서 이래. 가지고 암스테르담이 굉장히 막 내가 낭만을 갖고 갔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추억조차도 그냥 확 깨진 그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가지고서 거기 비행기 편을 못 맞춘 거야 시간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암스테르담 나쁘다는 동네가 아니라 갈 때 조심하시라는 거야.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입시 시간이 있어요. 그걸 못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준대. 그러니까 추우니까는 별 수 있나요? 네덜란드 거기 암스테르담 공원에 앉아가지고 뒤집어 쓰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비도 내리고 추적추적한데 왜 남자 하나 오더니 뭐라고 네덜란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난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땡큐 했어. 그랬더니 막 더듬는 거예요. 나를 남자애가. 나 이제 기겁을 하고 이제 그 스위스 아미칼 있잖아요. 맥가이버 칼. 그걸 꺼내가지고서 이제 가까이 오면 죽인다고 했더니 걔도 비명을 지르고 날린 거야. 가지고 동네 순찰하던 경찰이 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에서 단체로 다 잡혀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다행히도 영어가 돼. 가지고 2차 저차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를 더듬었다. 성추행이다 그랬더니 걔 말을 듣고 경찰이 얘기해준대. 자기는 동성애자로 이미 밝혔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좋다고 대답했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고. 가지고서는 이제 그 경찰관이 다행히도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가서 주인을 깨워가지고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원래 규정대로 만들면 그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규칙 같은 게 엄격하거든요. 독일하고 그쪽이. 가지고 오밤중에 깨워서 들어간 적이 있어. 가지고 미안하다고 또 편지 쓰고 걔한테 또 선물 주고 가끔 한 번씩 이메일도 띄우고 근데 올겨울에 가려고 해다 빵꾸 날 것 같아요 또. 아무튼 그래. 네덜란드 가거든 동성애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로. 아무튼 그래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까지 다 적으셨어요? 내친김에 하나 더. 저기 그 오사카에 그 와사비 테러한 가게를 왜 또 가? 그 철딱서리는 인간들이지. 거기 안에도 맛있는 집 많은데 그걸 가서 나는 와사비 테러 안 되겠네 그러고서는 초밥도 사진 찍어서 또 올리는 철딱서리는 인간들이 때문에. 맨정신인지 모르겠어. 에휴. 몰라요 그 얘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와사비 테러하고 저기 오사카 와사비 테러 그럼 해보면 나와. 혹시 제대로 대우받고 여유있게 놀고 싶으면은 저기 오키나와로 가세요. 아시런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 본토 사람들 무지하게 싫어해. 이게 또 옆으로 새는데 오키나와는 정확하게는 일본이 아니에요. 류쿠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합병당할 때 같이 합병을 당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 안 시켜주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난리 쳤는데 얘는 그냥 조용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확 긴 사건이 벌어졌는데
미군이 이제 진주한다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쪽에 먼저 상륙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약 4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을 독살을 하고 서로들 찔러 죽이라고 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광주 사태 뭐 비슷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유쿠 쪽, 오키나와 쪽 그 원주민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우리한테 지식인 이게 있어. 특정을 잘 선별할 수 없으니까. 참, 오키나와 가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뱀탕, 비려. 그쪽에서 명물이라고 주는데 비려. 먹지 마요. 그거 아니도 먹을 거 많어.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현금 개조 과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봐주세요. 현금 보시면은 현금 개조 과목 보시면 주화, 지폐, 통화, 대용 증권 몇 가지 5가지가 저기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배당금지급 통지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까지 쭉 설명을 했었고요. 자, 현금에서 거기 가로 2번 여기 부분 앞에다 별 표시 하나 객관식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껍데기에 금액이 써져 있으니까 유가증권으로 금전적 값어치가 있는 종목 쪼가리로 오해하기 쉬운데 분명히 우정청구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표와 수입인지는 정체가 뭐다? 영수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수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영수증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소모품비 또는 수수료 비용 개조 과목 등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정체가 뭐라고요?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 보시면 1번 은행과의 당좌계약에 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들어두는 예금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2번 선일자수표. 방금 배웠네. 선일자수표는 실질적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받으러 온 개조 과목을 사용해서 매출채권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러 온 개조 과목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에 제한이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주석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주석 기재한다. 일단 알아두세요. 회계 처리 방법 나중에 마감 결산할 때 알려드릴게요. 5번 당좌차월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당좌예금과 상계하지 아니한다. 5번 앞에다 별 표시. 상계 서로 퉁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줄 거 있고 내가 너한테 받을 거 있는데 서로 주고받은 셈 치자 뭐 이런 게 상계처리예요. 결혼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처음에 결혼기념일 1년차 2년차는 악착같이 챙기다가 한 10년 20년쯤 되면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넘어가자 뭐 이러고 넘어가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상계 금지입니다.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 금지예요.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당좌 예금 계좌를 2군데 오픈하고 있는데 꼭 한 군데만 당좌예금 계좌를 오픈하라는 법 없어요. 국민은행에 당좌예금 계좌가 있고 하나은행에 당좌예금 계좌가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는 10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당좌차월 2억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이제 당좌차월이 되겠는데, 그러면 요거를 합산 처리해서 당좌예금 8억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는 퉁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걸 총액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산으로 당좌예금 자산 개정 과목으로 해서 10억 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금액에 대해서 단기차입금 부채로 해가지고 2억 원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 금지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통예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금성 자산, 자, 앞에다 별표시 2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회계책이 마치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해 놓고, 심지어는 고려대학교의 유명한 이모시기 교수분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마치 현금성 자산은 개정 과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개정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무슨 소린지는 나중에 거기 밑에 있는 외상매출금, 받으러함까지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현금성 자산, 취득 시점 동그라미. 결산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개월 동그라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결산 시점 기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항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표시만 해두시고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 들어갈 거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단기 투자 자산. 다 적었죠? 자, 단기 투자 자산. 이름은 있지만 개정 과목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인데요. 앞전에 보신 것처럼 총 5개의 개정 과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잘 들어두시면 강동원이나 추시원을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단기 투자 자산. 총 5개의 개정 과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첫 번째로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대여금. 우리 회사가 본업 이외의 사유로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사채놀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세법에서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비영업대금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사채놀이한 걸 비영업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고요. 네 번째가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다섯 번째가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인데, 요 5개를 묶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불러요. 이 5가지를 묶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뭐 어떻게 된 거냐? 2004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식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주식을 사거나 배당 받아 먹을 목적으로, 이자 받아 먹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면 일본식 회계 처리 방법에서는 개정 과목이 꼴랑 2개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 라는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었어요. 당좌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었는데, 또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1년 이상 길게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했었어요. 얘는 이제 투자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었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문제는 2004년도 이후에 미국식 회계로 바뀌면서 미국 애들이 이런 게 어딨냐. 주식은 지분증권이고 회사의 주인으로 참가하는 거고 채권은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회사의 채무자로 채권자로 참가하는 건데 이걸 왜 한 통 속에다 집어넣느냐. 우리처럼 소유 목적과 소유 비율에 따라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표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이 좋아 부탁이지 안 들어주면 돈 안 빌려주게 생겼는데 그래서 미국식 회계로 바뀌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5번 보시면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을 알려면 유동성자가 없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있을 텐데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을 이해를 하려면 유동성이란 글자가 없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까지 설명한 단기 투자자에 속하는 개정 과목 5개, 그러니까 당좌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이 아니라 투자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전혀 위치가 달라요. 전혀 위치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묶어서 동시에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주식을 샀습니다.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 즉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단기 소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뭐라고 적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샀는데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학 책에서는 기타 사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다 라고 하는데 원자재 안정적 확보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현대 자동차다. 자동차에다가 타이어를 끼워서 팔아야 되겠는데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로부터 타이어를 사오는데 타이어 좀 납품해 주쇼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국 타이어에서 우리 지금 일반 소매용으로 판매하기도 벅차다. 당신네 주문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왜? 그랜저 소나타 한 대씩 팔면 200만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데 그러면 타이어 5개짜리 한 세트 12만원짜리 타이어 5개가 없어가지고 200만원을 못 버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앙심을 품고 한국 타이어 주식을 열심히 사모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대주주가 되면 대표이사를 자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수관계자가 돼가지고 한국 타이어 주식을 몽땅 사모은 다음에 주주총 회장이 나타나서 앞전에 우리 말을 안 들었던 대표이사 나와. 그래가지고 경질 잘라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말을 잘 듣게 생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임 대표이사는 앞전 대표이사가 잘린 거 봤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잘리기 싫으니까 혹시라도 한국타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타이어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른 거 다 배제시키고 먼저 현대자동차 납품건부터 먼저 처리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사가 삼성전자 주식도 꽤 갖고 있고 LG전자 주식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애플사 안에 들어가는 CPU가 A7이라는 거하고 A9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몇 회사 없어요. 회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 값에 대량으로 만들 수를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을 건드는 게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걸 우리 거 뺏겼다고 소송을 걸자니 그렇고 그냥 넘어가자니 그렇고 지금 뜨거운 감자 상태인데 그렇다 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타 사유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별로 안 와닿으신가 보다. 알았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뛰는데 혹시 연예인들 중에 부자 연예인 아세요? 누가 혹시 저 연예인 중에 제일 부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응, 응. 흔히 뭐 서태지요, 뭐 조용필요 이러는데, 에? 다 포함해서. 아시는구나. 첫 번째 케이스로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필립이라고 하는 애 있어요. 그 시크릿 가든에서 찌질이 무술 감독 나왔던 애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말총무리 묶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걔네 집안이 걔네 아빠가 미국에서 전자회사를 운영해요. 회사 규모가 40조짜리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법률 기준으로 해서 상속을 받더라도 이필립이가 상속을 받을 게 대략 한 4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걔는 재미삼아서 탤런트 하던 애예요. 근데 지금 회사 물려받겠다고 미국에 들어가 있을 때 안 나와. 짜증나지. 키 크고 잘생겼는데 돈도 많어. 학벌도 좋고. 얘가 제일 부자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여기 그죠. 윤태영인데 사실은 윤태영의 아빠가 더 부자예요. 윤종영 씨라고 삼성전자 등기이사 8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1년 연봉이 5천억 정도였었고요. 삼성전자로부터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게 대략 한 3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물러나서 뭐 할까 하고 띵글띵글 돌다가 핸드폰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게 뭐냐면 펜텍이에요. 펜텍을 윤종용 씨가 인수를 했는데 윤종용 씨 아들내미가 윤태영이야. 얘도 재미삼아서 텔레비전 나오네요. 몰랐구나. 그 다음에 서울수는 좀 처지긴 한데 이서진네 집안도 만만치 않아요. 이서진네 할아버지가 한국은행 은행장이었어요. 지점장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은행장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아버지가 지금 망했지만 제일은행 은행장이에요. 이었어요, 정확히는. 그래서 그때 만들어놓은 인맥을 바탕으로 지금 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저축은행이에요. 수신고가 8조인가 9조인가 그래요. 얘도 재미삼아서 텔레비전 나오네요. 아쉬울 게 없는 애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최시원. 얘네 집에서 회사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보령 메디앙스라고 아세요? 요새 중국인도 화장품 사간다고 난리인데 그 누크라는 이름에서 애기들 유아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회사 아들내미예요. 그래서 저기 보령 메디앙스가 지금 회사가 아마 2조 원 정도 될걸? 근데 그 비슷한 회사가 8개인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얘네 엄마가 그 여자 속옷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V자로 시작하는 여자 속옷회사 하나 있잖아요. 이한이가 나와가지고 좋아요, 모아줘요, 뭐 이런 거. 그게 걔네 거예요. 근데 얘도 만만치 않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냐?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강동원. SPP 중공업의 부회장 아들내미예요, 외아들. 애게 부회장이면 회장님이 있잖아요. 회장님이 큰아빠인데 자식이 없어. 결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려받으려면 마음이 물려받는데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긴 한데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동원도 재미삼아서 왔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필립은 여러분들 꼬시고 싶어도 영어가 돼야 뭘 꼬시든가 말든가 하지. 통과. 윤태영은 품절남이야. 결혼해서 안 돼요. 이서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엄마가 좀 까칠해. 저기 뭐 여자 영어배우하고 사귀었는데 근본도 없냐고 사귄다고 한번 뒤집어진 적 있었잖아요. 빼. 둘 중에 누굴 고를래요? 한 살 더 어린애가 낫겠지? 그러면 최시원을 꼬시려면 정말 좋아해요. 최시원 씨 팬이에요. 그러면 사생팬 들었다고 짜증낼 거예요. 반대로 협박을 해야 돼. 어떻게?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니네 엄마 아빠 잘라버리겠다 이러면 돼요. 무슨 수로? 간단해요. 보령 메디앙스의 대주주가 되면, 얘네 엄마 아빠 자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령 메디앙스가 대략 지금 6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6천억이에요. 천에다가 공이 8개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되네. 그럼 여러분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보령 메디앙스 주식이 지금 한 주당 2만 원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반수를 모아야 돼요. 과반수를. 그래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1년에 250일을 문을 엽니다. 그럼 하루에 여러분들이 2만 원치씩 꼬박꼬박 모은다고 가정했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찍찍해서 1 나와요. 공 4개 날리고 하나, 둘, 셋, 4개 날리고요.
250이니까 1000을 약분하면 여기가 4가 돼요. 6, 4, 24, 24,000년 걸려요. 왜 이래 표정들이. 취시원을 꼬실 수 있는 방법 알려줬는데. 알았어요. 안 되면 뭐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어가면 하루에 10주씩 모으면 되겠고. 그래도 2400년이네. 네이버에 사연을 올려서 오늘 학원 강사한테 취시원을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들었다. 근데 도저히 내 재력은 안 된다. 같이 동참해달라 그래가지고 1000명이 고령매에 대한 주식을 공동구매를 들어가서 주주총회장에서 의결권 위임을 하면 돼요. 그러면 2.4년 걸리네. 됐네. 2.4년 뒤면 취시원을 협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취시원하고 결혼한다고 발표하면 나머지 999명이 나도 권리가 있다 이러고 주장할지 몰라요. 그러면 별 수 있나? 민법상 공동소유. 취시원을 불러내서 뉘어놓고 자를 들이대고 손토막을 내면 돼요. 칼로 자르면 애 죽어요. 볼펜으로 눈곱을 매겨서 새끼 발가락은 네가 가져라. 왼쪽 귓볼은 내가 가지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팬 미팅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서로 바꾸면 돼. 왜 이래? 표정들이 생파 텔레비전에서 얼굴만 쳐다보는 거보다 100번 낫잖아. 아닌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시원을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열심히 사모았다. 가계부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내일 수업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사모은 거예요. 너무 많이 사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회계 분야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데 기타 사유로 주워 모았는데 20%를 초과하거나 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 소유 비율은 적은데 창립주라든지 창립주의 손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식 소유 비율은 적어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 옛날 개정 과목 이름이 관계회사 주식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을 사면 보시는 것처럼 총 3가지 개정 과목으로 나눠서 회계처를 주시면 되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강의하다 지금 잘렸어요. 웬만해서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농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내일 여기 부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열심히 주식 사모으면 돼요. 24,000년밖에 안 걸려. 참고로 인류 문명이 8,000년이에요. 메소포타미아며 황하 문명이 8,000년 전 얘기야. 죽고 말지요, 차라리.